네, 흔히들 건축물을 두고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도시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산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성환 F아트코 오늘 두 번째 손님은 부산 대표 건물들을 디자인해온 분 모셨습니다. 이용흠 일신설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이 대표께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건물들을 들 수 있을까요? 부산의 그 행정간소의 대표격이란 부산시청, 네. 또 해운대 오면 백스코, 네. 잘 아시는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 네네. 예, 뭐 또 부산 시립미술관, 뭐 그 외에도 뭐 이름 있는 건물을 참 많이 설계했습니다. 네. 그 설계를 지금 이렇게 몇 개 찍어봐도 상당히 부산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참 많은데요. 오가시다리 보면은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제가 이 부산에서만 한 35년 동안 네. 한 직업을, 설계란 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의 가장 그 간선도로인 중앙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네. 조방이라는 데 가면은 코리아시티라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아는 건물이 있죠. 네. 좀 더 가면은 그 서면 로타리 부근에 가면 태아쇼핑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용도가 바뀌었지만 서면 넘어서 가면 연산동에 가면은 상수도 사업본부 네. 그 건물이 좌측에 있고요. 또 조금 가면은 부산시청이 나오지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금정구 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보면은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만도 동래여자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네. 그것도 곧 옆에 보면은 인병으로 유명한 상호로 유명한 저 세종사옥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 왼쪽 편에는 금정구청 가서 금정구청. 네. 네, 좀 더 가면은 제일 끝머리에 가면은 금정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아, 예. 뭐 그런데 그런 길을 저희들이 매일 다니지만도 유독 시청사 앞에 지나가면은 시청사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돌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설계한 건물들은 또 그 제가 낳은 자식 같고 또 시집 보낸 뭐 딸같이 해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네, 꼭 자식 보는 기분이거든요. 그렇죠. 참 이 건축 설계라는 것이 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참 건축사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길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0수년 전에요. 네. 그 뭐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건축가가 있은 그 드라마가 네. 히트를 치고 네. 그걸 본 많은 젊은이들이 이 건축가를 택했고 네. 건축가 그 입학 그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네. 그러나 이 건축이 멋있는 직업같이 보이는 그 이면에는 네. 창작이라는 그런 그렇죠.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네. 또 돈 안 되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돈이 좀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3D 업종까지 일하고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예, 뭐 매일 밤새 해야 되죠. 박봉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하는 사람. 예. 건축 설계라는 것이 또 설계사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래서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직종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렵군요. 외국에서는 그 뭐 영어로 하면 아키텍이죠. 네. 상당히 존경받는 네. 그런 직업으로서 알고 있습니다만도 우리도 그 대학을 졸업해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나야만이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경쟁에서 자격을 따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렇죠. 건축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건축 설계라는 것이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죠.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런데 어찌 보면은 또 어떤 예술성을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창작,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창작성을 또 풀어넣어야 되니까 예술, 인문 이런 것과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잘 아시는 것 같네요. 흔히 건축하면은
미, 구조, 기능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네.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인문학의 측면에서도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표께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건물, 부산시청, 예. 그다음에 백스코, 누리마루 하우스, 에이펙 에이펙 하우스, 예. 이런 여러 가지 대표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하시고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상징으로 이런 건축물을 칠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좀 말씀 간단하게 좀 주시죠.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시청, 네. 시립미술관이 거의 동시대 1990년 초에 지어진 건물들인데 또 그 뒤에 좀 시기적으로 백스코라든지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가 네. 전부 다 소위 말해서 공모 현상 설계를 합니다. 네. 그 전국의 유명 설계자들과 저희들이 현상 설계를 통해서 당선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발주처인 시 같은 데서 현상 설계를 낼 때 과업 지시라는 걸 통해서 뭐 지역성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아주 뭐 세밀한 것들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무실은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이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부산을 잘 알기 때문에 부산의 지역성이라든지 부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도시적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부산의 지금 뭐 랜드마크가 거꾸로 된 표이죠. 그렇죠. 예. 부산의 랜드마크가 됐고 또 부산 10경에도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 그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가 광안대교와 이렇게 어우러진 광경 같은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죠. 멋있는 장면이죠. 저도 그 광안대교를 타고 보면서 여러 번 눈이 뚫어지라고 봅니다. 네네. 이제 그 주변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어우러지면서 참 부산의 명소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할 당시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 설계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현상 공모를 통해서 또 당선이 되려면은 부산의 역사, 상징, 자연, 지리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텐데 어떤 면을 강조하신 겁니까? 그 저희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동백성 옆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시영만. 어디 바로 해운대 동백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제가 설계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산책하는 코스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주 산책을 하면서 최치원 동상도 그 안에 있고요. 동백섬 안에. 최치원 선생이 먼 옛날에 그 자리에 서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동양 8경 중에 드는 그 자리로 그렇게 말씀하신 동양 8경이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그리고 또 제가 매일 산책을 하니까 거기에 지형이라든지 그 수목에 대한 거라든지 또 시민의 입장에서 경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모가 비록 작지만도 그런 경관의 조화가 되고 또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건축물이 되도록 했고요. 또 그 전에 온 매미 태풍 때 또 뭐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도 건물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필로티라는 걸 두고 가지고 어느 정도의 태풍이 오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모양이 타원형 또는 원형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고 180도 다 경관이 보일 수 있도록 했고 제일 기억에 제가 남는 거는 이 부산에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중국, 4대 강국 대통령이 오는 기회 없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 이 경호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건설회사에 에이펙 경호를 맡은 분들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은 인맥을 통해 가지고 경호실 책임자도 만나서 경호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그렇군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군요. 네, 안전뿐만 아니라 경호 문제까지 예. 감안을 하셨네요. 그리고 많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은 참 이질적인 감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한국인의 정을 좀 거기다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좀 감이 우리 한국 건축물의 그 부분적인 디자인들도 가서 보면 뭐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그 내부에서는 대리석 말고라도 순수한 우리 국산 대리석을 가지고 우리 그 한국적 문양이라는 디자인을 가미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 한국을 그런 단편적이나마 수상들이 좀 대통령들이 느끼 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는 참 부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아이콘으로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도 관람객이 얼마나 다녀가신 줄 아십니까? 많이 다녀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몇 명인지 제가 알기로는 4,5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걸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집에서 볼 때도 휴일 때 보면은 관광버스들이 요즘도 아직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산의 대표 건축물들을 이렇게 설계하시면서 건축주와의 어떤 이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에 우리 그 건축 설계라는 전문 직업이 없을 때는 건축가가 바로 건축주지요. 건축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 돈에 맞춰가지고 무엇을 지을까 또 내 가족이 몇 명인데 그런 설계에 대한 기본 구상 건축주가 다 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과학이 발전되고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용도도 복잡하게 되니까 이 전문가들이 필요했고요. 저희들은 그 건축주의 초기 구상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은 화이부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것을 얼마나 잘 조화를 이끌어내느냐 그 부분이 건축가의 능력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집주인이 만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미래 가치를 우리가 건축주한테 보여줄 때 그분들한테 인정받고 또 화합이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중이 재물을 못 깎는다고 예산 때문에 건물을 축소한다든지 또 미래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또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결국은 좋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물어내서 그분들한테 덕을 준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틀에 안에 갇혀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또 설계하시는 분들은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어떤 조화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대표께서는 어려서부터 부산에 정착하시고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나오셨고 또 35년 동안 설계를 맡으시면서 부산의 어떤 건축물 또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이미지 또 정서라면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저는 고향 이북입니다. 6.25 때 피난 5살 때 피난 나왔는데 60년 동안 여기서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군데서 살았기 때문에 제 고향이 아니고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산의 옆모습이라든지 그동안의 발전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석구석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35년이라는 기간을 프로페셔널한 그런 설계를 종사를 했고 해서 항상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이 현상 설계를 통해서 성장한 사무실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200건 이상의 현상 설계를 참 돈 안 되고 어렵다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항상 지역성이라든지 지역의 전통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상징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도 세계적으로 참
드문 그런 도시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해수욕장인 그 해운대를 우리 시 건너간에 가지고 있죠. 해운대 해수욕장. 네. 그럼 강안리 해수욕장. 또 서부 쪽은 송도 해수욕장. 바다와 또 항만. 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은 항만을 끼고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안 되었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유명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말마다 등산하는 그렇죠. 금정사이라든지. 네. 또 한국에서 제일 큰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낙동강을 중심해서 지금 서부산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죠. 네. 또 부산시에서는 동부산 관광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산, 바다, 강에서 삼포지향이라 하기도 하고. 네. 거기 하나 더 보태면 온천이 이제 더 들어간다면은 네. 사포지향이라고도 합니다만도 막 그런 그 자연적 도시적 특성이 형성되어 있고 또 6.25 직후부터 많은 피난민들이 또 북한 우리 그 피난민들이 많이 정착을 하여 있고 네. 또 많은 이 지방사들이 있어가지고 부산의 특징이 개방성이라든지 네. 부산의 포용성 이런 네. 것들이 부산을 상징짓는데 무엇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도 지금 부산학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도 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이런 일을 하는 정서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런 정서에서 나오는 작품들 네네. 뭐 이런 서구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으면은 네. 이 부산의 상징성 있는 건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 네, 그렇군요.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부산의 정서 이런 것을 많이 담으시겠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러 곳에서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찌 보면은 그것이 발전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경제성, 교통 문제, 자연과 어우러진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산에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이 하나가 허가를 났고 네. 부산시청자료 롯데에서 짓는 것도 108층이라 알고 있습니다만도 뭐 여러 설계 변경을 통해서 건립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해운대에 가면 또 주상복합 건물 100층 넘는 걸. 근데 그 도시 발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도 100층을 예를 들면요, 이 기준층이 500평씩이라 하더라도 5만 평입니다. 네. 그 지하층까지 보통 6, 7만 평이 안 되겠습니까? 네네. 기준층이 1000평이라면은 네. 10만 평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연면적이 나옵니다. 네. 그럼 조그마한 마을 하나의 규모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유발되는 교통 문제라든지 네. 환경 문제 또 100층 같으면 평균 한 층에 3m씩 잡더라도 네. 300m 자그마한 산 높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시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걸 볼 때 우리 시 차원에서 또 도시 계획적인 측면, 균형 발전의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봅니다. 네, 어찌 보면은 참 이것이 시대 발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변은 뭐 대략 뭐 10층, 20층인데 한 건물만 100층 올라가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과 미국 같은데 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타운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시의 중심부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산이 있더라도 큰 산이 하나 네. 중앙에 있고 작은 산들이 거느리고 있듯이 그런 면에서 이 스카이라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그렇죠. 좀 조화롭게 네, 조화롭게 생각했습니다. 예. 부산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난민들이 살고 계속 여러 지역민들이 와서 정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일부 산 같은데 많은 어떤 그 자연적인 촌락이 생기고 말이죠.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부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잘 어떻게 개발한다면은,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또 외지 사람들이 관광 어떤 명소로도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어떤 자연과 지리, 인문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는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도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오신 분하고 네. 삼복도로를 네. 제가 운전해서 그러니까 서대신동에서 네네. 동구까지 삼복도를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본 우리 북항이라든지 또 부산 시가지 모습이라든지 네. 부산 전체를 조망하면서 우리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그 삼복도로 그 르네상스를 해가지고 네, 과거의 그렇죠. 피난민 부산의 명소로 만들자는 그런 네. 시의 계획들이 있고 부산이 그 일제시대에 인구 15만에 30만 정도로 도시 계획이 돼 있었는데 6.25를 통해서 좀 무질서하게 확장된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시에서는 네.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 뭐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근력이 확장되고 있는데 네. 아까 말하는 그 산바다 자연의 바다 하천, 네. 뭐 낙동강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균형 개발을 잘해서 네. 이런 자연의 어떤 천혜적인 것을 잘 살리고 네. 또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 컨벤션 뭐 이런 도시 특성을 잘 살려서 건축물들이 따라가면은 부산의 미래가 좀 그렇죠. 보장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부산의 어떤 자연, 예. 산과 바다,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자연 잘 살려주고, 예. 그 다음에 삼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것을 통해서 부산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부분에 회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회장님께서는 또 부산과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또, 베링 해협을 통해서 환태평양을 잇는 베링 프로젝트죠. 예.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뭐 명함 보시면 제가 네. 그 설계 사무소 이름이 하나 있고요. 네. 사단법인 하늘터널 연구회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네. 하나 있고 네. 지금은 이름이 세계평화 터널 재단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만도 건교부로부터 당시에 공익법인으로 인가받은 그 재단의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뭐 한 5년 전부터 제가 그런 직책을 가지고 네. 한해해저 터널과 베링해협 터널의 일을 건축가지만도 그런 일을 참 맡게 되는 행운이랄까 네. 그런 큰 인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물론 경제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국가 간의 협의 또 사회적인 정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준비는 충분히 되고 있는지요? 예, 뭐 한일 해저 터널일 경우에 지난번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은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이어서 일본에서 독도는 문제. 예? 네. 일본 땅이다 이래가지고 또다시 냉각되고 네. 해서 이 한일 간에 역사적인 오랜 그 민족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링 해협만 하더라도 냉전시대 70년 동안에 미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대립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유럽 쪽에 가보면은 불란서와 영국이 과거에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네. 한일 간보다 더 앙숙인 그런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도 EU라는 그런 유럽 통합이 되는 그런 대세에 이제 영국의 그 철의 여인이란 대처 수상이 네. 결단을 미테랑 대통령 결단을 내려가지고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네. 오늘날 영국 경제가 지금 발전하는 토대도 유럽도 크게 하나의 블록화 그렇죠. 권력이 됐지 네. 않습니까? 네, 이유. 네. 뭐 그런 민족 감정이라든지 경제적 문제 그런 그걸 떠나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로 터널과 일본의 세이칸 터널이 한 50km씩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벌써 10여 년 전에 건립이 완성이 됐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민족 감정,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한일 간에 지금 보면은 우리 부산과 후쿠오카가 이 터널이나 다리가 놓여질 것 같으면 가장 숏코스로서 네. 당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거제도를 거쳐서 또 대마도를 거쳐서 네. 또 대마도 앞에 있는 입기섬을 거치면은 오랫동안 한일 간에 왕래하던 징검다리 통로라고 합니다. 네. 그런 통로가 되고요. 미국의 알라스카와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끝단인 우엘린이라는 대하도 8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2만 년 전에 빙하시대 때는 우리 몽골족들이 육로로 글로 거쳐가지고 지금 남미까지 가서 우리 몽골족들이 살고 있습니다만도 지도를 놓고 보면 그것만 터널이나 또는 다리를 놓아주면은 네. 민족과 국경 또 인종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서서히 담이 허물어진다 생각하면은 네. 정말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포부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만도 상당히 시간이 안 걸리겠나. 네, 이 한일 해저 문제는 참 장점이 많은 반면에 또 논란거리도 사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좀 많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표님께서는 부산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건축물을 지금 건축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일에 이제 계속 하시겠죠. 앞으로 계획 짧게 좀 해주셔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활동을 상당히 뜸하게 하다가 최근에 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에 부산 시민으로 받던 많은 사랑들을 되돌리는 그런 의미에서 더 좋은 건물과 또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 생각하고요. 우리 사무실 경우에는 제가 35년 동안에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놨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자료뿐이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건축 자료 박물관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바탕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가진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 지금 부산이 건축 설계 부분에서도 국내 경쟁이 아니고 세계 유명한 작가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고 경쟁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화두가 창조, 창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설 연구소를 지금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떤 박물관 또 부설 연구소 이런 부분이 융성하시길 바라고요. 또 회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쭉 해오셨지만은 부산이 참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부산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건축물 또 그리고 부산을 상징하는 건축물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 쏟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좀 부산 지역 건축가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길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고층 빌딩만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산의 브랜드, 도시 이미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의 역사를 담으면서 도약을 꿈꾸는 도시의 건축물의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성원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